검사를 포기하고 그리고 권력의 탈구가 돼서 오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국민적 분노보다 주권 용산 대통령의 기분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는 셀프 레드팀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작 쇼를 벌이더니 오늘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의 기분을 맞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석열 용산 정권의 무도한 수사에 법원도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하겠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작년 45만 건 청구돼서 무려 90%가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법의 영장 청구 발부율은 2만 건 청구하고 19,000건이 발부돼서 무려 94%. 전주는 7,400건이 청구되어 6,900건이 발부돼서 93%입니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대전지검과 전주지검의 영장 발부율이 제일 높다고 그럽니다. 국민들은 이거를 영장 자판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용산 정권이 검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으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를 비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발부율이 높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법원이 통제를 안 하니까 오늘과 같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도 검찰이 조금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무혐의를 하는 겁니다. 법원이 검찰을 제대로 통제해야 됩니다. 법원만이 검찰의 이 무도함을 현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대전에서 2만 건, 전주에서 7천 건 압수수색이 발부됐으면 휴대폰도 그만큼 압수됐겠죠. 최소한 2만 건 이상이 압수가 됐겠죠. 원장님? 네. 원장님 휴대폰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휴대폰 없이 자녀분이나 사모님이나 직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융계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예. 영장 발부할 때 영장 발부 조건, 집행 조건 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영장 업무를 한 지가 오래돼서 최근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장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이미징을 뜨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원본을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또 원본을 불가피하게 가져간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주라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압수수색한 분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집행 현장에 있거나 그 사후에 압수수색 당한 분을 그 만나본 적은 압수수색 없습니다.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건 현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원칙은 현장에 뜨는 것인데 검찰이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하게 된 원본 반출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갑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10일 이내에 돌려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건은 지금 6개월째 안 돌려주고 있고 또 보통 3개월 또는 몇 달 이렇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시다시피 휴대폰이 압수돼가지고 몇 달째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도 하기 전에 아주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또 주변과 고립되어서 징역을 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주 생활상에 아주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영장을 발부할 때 이 부분 분명히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법원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거의 군부정권과 다름없는 영장 수사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꼬리물개식 영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332번, 김건희는 압수수색 영장 몇 번 했습니까? 모르세요? 예, 정확한 수치는 알죠. 원상 원장 감사
대한 대전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예. 이 사건은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치적 표적 감사와 이것을 악용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원전 자료를 삭제 지시해서 감사를 방해했다고 산업부 공무원들 징계를 요구하고 또 그 내용을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났지만 올해 1월 2심 대전고등법원에서 피고인 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동일 내용의 파일이 다른 공용 파일과 다른 직원의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삭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방해 목적을 인지 못한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하고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디지털 포렌식 감사원이 했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이 디지털 포렌식에 위법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시했던 근거가 감사원법 27조 규정 그리고 내부 지침을 제시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위법이다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 수지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셈인데요. 제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에게 이 감사원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행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위법성을 지적을 하면서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러니까 똑같이 감사원법 27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원법 27조의 규정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에게 그러면 국회도 감사원법과 똑같이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는데 그러면 국회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마음대로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사원장의 답변은 그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어불성설이죠. 당사자의 동의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서 근거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차 깊이는 연구를 못 해봐서 좀 적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판시는 이 사실상 내부 규정에 의해서 감사원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고등법원 판결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는 광범위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사실상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고 헌법상의 그 관련자의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형소법상 이 디지털 포렌식을 엄격하게 실시하도록 필요한 범위를 정해서 하는 그런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도 감사원은 사실상 이런 법원의 영장주의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그것도 컴퓨터를 사실상 통째로 이렇게 포렌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불법적인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법원이 적법하게 잘 지적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파일 삭제로 감사 방해 고의가 없다. 그리고 추상적 위험성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치검찰의 억지식 기소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신 우리 사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으로 이 공무원 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요. 그동안 퇴사를 해야 됐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고 또 당시 공직자는 현재 암투병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은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과 박지원 사법부를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만은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 판국에 그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고등원장 말씀해 보세요. 예, 뭐 곧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뭐 제가 다른 법원에 있는 법원장이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딱 두 가지를 잘한 것 외에는 다 잘못했어요. 광주 고등원장 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잘한 게 뭔지 알아요? 예, 제가 예, 자 곤란하니까 제가 예. 자문자답할게요. 국민의 나이를 한두 살 내려준 거 잘한 거 아니에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저는 금년에 83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82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저는 그걸 잘못해가지고 제 아내가 4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아니에요. 영부인을 그따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자, 사법부에서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열거했지만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것. 제가 챗GPT에 물었어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입력시켜가지고 검사라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내가 검사라고 하면은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부장한테 얘기한대요. 불기소 처분한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 대전 고등원장님. 재정 신청을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사건화가 되고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발 사건이에요. 그 고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발 사건은 재정 신청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몇 가지 죄를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맨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보세요. 김대남 보세요. 이채 양명주 아시죠? 이태원, 최상병,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여기에 김명관이 포함됩니다. 김대남, 명태균, 관저 비리. 8개 비리가 있는데 이것을 특검도, 공수처도, 검찰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산 금정구에서 강화에서 이게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독대에서 특검하자 이 얘기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됐든 그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고 법원은 잘하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실망 주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항상 예.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충북 간첩 사건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네요. 저도 그걸 질문하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국정원장 때 진보 정권은 간첩 안 잡는다. 제가 2건을 잡아서 구속 기소했어요. 윤석열 정권은 간첩 하나도 못 잡아요. 민노총 현장 검증했지만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게 아니에요. 보수 정권이 할 말을 해야지. 저는 그 두 사건에 대해서 특히 충북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장으로서 구속 기소시켰지만은 재판부는 재판부 판단에 의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늦어졌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판의 절차를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호동 원장님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그 법상 보장되어 있는 뭐 피고인의 뭐 신청권이나 이런 것은 뭐 보장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것이 반복되거나 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목적이 명백할 때는 뭐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정당한 권익을 주장해서 그러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재판적으로서도 간섭할 권리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네, 마무리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법원장님 여기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속한 재판도 문제지만 신속한 수사도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2019년도에 곽상도 의원 고발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영장을 또 발부해 줍니다. 누구죠? 그 피의자의 어머니 목욕탕까지 쫓아와서 그 겁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연된 수사, 계속되는 수사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도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 지연은 저는 사실 공소장을 100페이지, 200페이지, 수사 기록을 10만 페이지, 20만 페이지 내는 검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측 증인이 400명인데 그거 어떻게 1년 안에 재판을 합니까? 근데 왜 그 재판 지연 책임을 왜 법원이 뒤집어 쓰죠? 공소장 일본주의 확실하게 지키고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 불채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책임을 법원이 뒤집어 씁니까? 검찰의 무도함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장님 특별히 잘 들어주십시오. 2017년도에 사법농단이라고 그래서 검찰에서 100여 분에 가까운 판사님들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소환 조사했습니다. 거기 다녀온 제 후배 판사가 정말 펑펑 우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PC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4분을 기소했는데 11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그 수사가 기소가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나머지 판사님들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이게 피의자인 것 같기도 하고 참고인인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을 안 내주니까 판사님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행정처에서 제가 질의를 했지만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조사받았던 판사님들 불안한 지위에 있는데 여기 계신 법원장님들께서 긴급하게 법원장 회의라도 개최해서 검찰한테 빨리 결론 내려라. 불기소할 거면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기소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라라고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형사재판을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직 대법관님도 단순한 고발에 의해서 1년째 지금 피의자 신문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라고 법원이 촉구를 해야 됩니다. 원장님 회의 꼭 회의를 개최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제주지방법원장과 광주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지법은 사법제도의 한계를 이용한 소송사기권에 대해서 질의드리자고 하는데요. 30대 중증 직접 장애인인데 아마 형부인가요? 형부가 그 지적장애를 이용해서 지급명령 그리고 무변론 판결을 받아갖고 아마 그 소송사기를 한 모양입니다. 물론 그 단순한 절차에 의하면 송달받은 다음 뭐 답변이 없으면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거 지적장애인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을 저희 그 종합감사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재판부에 따라 달라지는 위자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재판받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약 9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는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4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서 왜 법원마다 2배에서 4배의 차이가 났는지 그런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광주에서 논의를 하셨나요? 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좀 균형을 맞추기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네, 먼저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당부에 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동일한 사안에서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위원님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광주지법의 경우에도 민사재판 실무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끼리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위자료 예, 산정 기준 알겠습니다. 액수 논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에서의 판단 또한 네,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제주지방법원장님, 그 예. 아까 말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그 지급 명령이라든가 무변론 판결제도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지적 장애인을 피고로 한 무반론 판결 선고제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참 말씀하신 사건은 그 피고의 법정 대리인이 항소를 해서 구제가 가능한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요. 또 우리 담당 재판장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실제로 기록상 지적 장애인 여부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무변론 선고 판결 선고보다는 변론 절차를 열어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우편 집변에 대한 그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매년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데 우편 집변에게 이런 사례를 좀 주제시켜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그런 내용을 송달복에 좀 기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지적 장애인 상대로 한 무변론 판결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 법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열사 사건 때 전두환 정권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박종철 열사가 맞지만 전두환 정권도 죽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결국 하늘이 노해서 몸뚱이 자체를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각종 부정 부패, 특히 다스의 소유, 다스는 누구 거냐? 그것을 무마시켰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뒤늦게 실현된 거지만 지연된 정이 남아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선출된 권력이지만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되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의 발표와 저는 닮은 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다 당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도 검찰과 함께 그동안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작된 간첩 사건, 5.18, 4.3 등에 대한 재심으로 드넓게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 역사적으로 100건이 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판결문으로 그대로 베껴 써서 검찰과 법원이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껴야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 고등법원장님, 네, 헌법 공부 많이 하셨죠?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법원 판사하시면서 혹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 조항 있습니까? 평등권 내지 신체의 자유 예, 헌법 130개 조항 중요하지 않은 조항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검사나 판사나 저는 헌법 12조 7항까지 내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2조 1항 첫 번째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 구금될 수도 없고 또 체포될 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 구속되지 않죠.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구속적 부심 다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신체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자판기 아니냐 이런 조롱도 나오곤 합니다. 법원으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원장님, 압수수색 사전심의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법원 행정처장도 답변에서 압수수색 사전심의제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판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전부 이야기는 다 못 들어봤지만은 어떤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납북, 어부 이런 간첩 조작 사건에서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잃어버린 청춘은 누가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 몇 푼 준다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구속되고 그리고 여론재판 받고 나중에 무혐의 판정,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인신에 대한 구속은 그리고 또 영장은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 최종 판결을 법원이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 사전심의제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영장에 대한 판단에서 좀 더 신중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전 법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법원에서도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수 의원님, 이성인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세 분 하시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먼저 하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이 사법부를 다 존경하면서 가장 신뢰를 추락시키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남발입니다. 그래서 사전심의제를 압수수색영장도 하자 하는데 고등 원장께서 그렇게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해남 지원장 오셨던데 어디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 지역입니다. 제주 해남 안 오셨어요? 예. 마이크 좀 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주는 비행기 타고 가니까 금세인데요. 해남 지원을 가시려면은 KTX 타고 나주에서 내려서 1시간 또 갑니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법부에서 소위 그 국가기록원에 굉장히 많은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영장을 가지고 국가기록원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렇게 남발하는 게 좋아요? 지원장님? 네. 정확히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예, 아니 됐습니다. 애정은 표시로 제가 지금 한번 불러본 거예요. 저도 해남에 사는데 우리 지원장님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장이 중요하다는 게 국가기록원에 전부 영장을 바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물경 300일 정도를 와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고등원장님. 광주 고법 부장으로 계시는 김성주 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네, 뭐 평가 한번 해보세요. 훌륭한 법관으로 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청렴하고 좋은 향판이죠. 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법부 잘하세요. 진짜 우리는 존경하고 영국이 오늘날 영국이 된 것은 혁명 후 언론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편에서 보도해줬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정재규 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원장님 전주에서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전주 출신이긴 하지만 전주 시민들이 저한테 이런 비판을 합니다. 왜 전주하고 대전이 최고로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 사의 사건 관련해 전주 수하고 있죠. 예. 지검에서. 근데 영장이 몇 번 정도 청구가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 법원장으로 취임 이후에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지는 자,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면 예. 압수영장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거의 발부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원장 여기 오시면 예. 그 정도는 파악해 가시고 오셔야죠. 예, 어제 저녁에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파악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이게 부족해서 정확 파악 문재인 못했습니다.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사의 수사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색적 압수수색입니다. 예. 제가 나올 때까지 발견될 때까지 압수수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통에서 꼬리 물기 정말 안 좋잖아요. 예. 압수수색을 5년째 계속 꼬리 물기 해보세요. 예. 견딜 힘이 없습니다. 예? 아까 양정 신문제, 사전 신문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법원의 의지와 소신 중요합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소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사법농단 사건 때 압수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했어요. 80에서 90%. 얼마든지 그 제도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들께서 정말 소신과 의지만 가지면 이거 사전 얼마든지 영장, 압수영장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판기란 비판 안 들을 수 있어요. 예, 명심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전주지방법원이 가사 사건이 1,608건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울산지방법원은 가사 사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예, 울산지방법원이 전주지방법원과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것으로 알고. 청주지방법원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전주지방법원의 사건이 가사 사건이 울산이나 청주보다는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예, 뉴스상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정말 이렇게 사법 다른 것도 소외가 많이 돼 있는데 사법 분야도 이렇게 소외가 돼 있느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원장 알고 계신가요? 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질문에서 제가 질의에서 말씀했지만 전주지방법원에서 대법원에 전주지방법원 전주 가정법원 설치를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전주지방법원 구성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 법원장님들도 직접 재판을 하신다면서요? 그 판사님들의 재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그 모범을 따라서 위원장도 질문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잠깐 3분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고법 우리 백이열 예. 네, 원장님. 얼마 전에 경사가 났죠.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광주 5.18을 다루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못지않게 4.3 제주 4.3 같은 경우도 못지않는 비극의 역사인데요. 법원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이었고 제주지법에서 고 고문찬 선생님에 대해서 7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고 잘 했습니다. 광주지법의 고 한상용 씨 재심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는데 그러면 광주 고법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재심이 개시가 됐어요. 그러면 광주지법에서 해야 하는지 제주지법에서 해야 되는지 신속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2년이나 끌었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뭐 있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요. 또 제주지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주 4.3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피해배상 판결이 났는데 그걸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법원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대전 고법 원장님, 박종원 원장님. 예. 이게 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지방 근무가 예전보다 배로 늘었다. 그래서 예, 갈수록 지방 근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에서 뭐 4년으로 늘었다. 부장판사의 경우는 뭐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법원 행정처 인사 담당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하여간 그 지역 장기법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머물고 싶은 사람에게는 서울권에는 5년, 가고 수도권에는 7년, 지방권에는 7 플러스 3년, 10년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해서 일부 판사님들이 장기 근무법관으로 또 근무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회에서 검사 임용 기준 5년으로 하는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법원에 문제가 있는 법원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